네, 안녕하세요. 보건복지부 인구정책 총괄과의 장영진 서의관입니다. 앞서 토론자분들께서 많은 좋은 제언 주셨기 때문에 저는 이 정부가 이 문제를 어떻게 바라보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고 앞으로 어떻게 풀어나갈지 어떻게 보고 있는지를 중점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앞단에서도 토론자분들이 많이 말씀해 주셨는데 두 가지 팩트 체크를 한번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먼저 정말 우리가 저출산 대응에 돈을 많이 썼나, 예산을 많이 썼냐 했을 때 어떤 신문에서는 이제 뭐 5년간 380조를 썼다 그러는데 저희가 OECD 통계로 제출을 할 때는 사실 OECD 국가들 중에 낮은 편에 속합니다. 그 이유가 이제 착시 효과에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단답형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저출산에 진짜 돈을 많이 쓴 건 아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지금 예를 들어서 지금 56페이지 자료에는 5년간 230조로 나와 있는데 보시면 고령화 대응 예산이 거기 보시면 거의 한 3분의 1 이상 들어가 있고요. 저출산 중에서 OECD 기준으로 아동복지에 직접적인 지출에 해당되는 부분은 이 중에서 또 반이 나갑니다. 그래서 5년간 80조, 그래서 5년 수준으로 나누면 연간 16조 수준이고요. 이것도 2018년 아동수당 도입으로 인해서 많이 확대된 숫자입니다. 즉 저희가 지난 15년간 정말 저출산에 정부가 의지를 갖고 많이 예산을 투입했냐 했을 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그 문제 상황에 대해서 과감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지금까지 한 정책이 정말 효과가 없었냐? 그렇진 않고요. 저희가 투입한 예산 대비 어떤 무상보육 체계라든지 어떤 그 나름의 그 시대적 흐름에 따라서 꼭 필요한 예산 지출은 저희는 시행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정부의 대응 기조에 앞서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이 저출산의 가장 핵심 원인으로 저희는 경쟁이라고 생각합니다. 한 단어로 요약한다면 이 경쟁의 압박이 어떤 이 정부의 대응보다 더 컸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두 번째는 그렇다면 이 문제가 왜 심각한가, 그리고 이 문제를 왜 심각하게 인지 못하는가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문제 자체는 심각합니다. 왜 심각하냐면 위기감 있게 정부도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저출산이 지난 이제 시간 동안 많이 누적이 되면서 이 대한민국의 모습 자체가 지금 역삼각형 구조로 이제 2020년부터 변하게 됩니다. 지금까지는 이 배의 모양이, 대한민국의 배의 모양이 성장 위주로 잘 나갈 수 있게 생산 가능 인구가 많았다면 2030년부터는 본격적으로 역삼각형 구조가 고착화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건 그 속도가 세계에서 유례가 없을 정도로 빠르다는 겁니다. 즉 이 대한민국 호의 모습이 지금 여기 여러분들 앞에 앉아 계시지만 이 앞단에 어르신들의 비중은 엄청나게 커지고 이 뒷단에 생산 가능 인구는 갈수록 줄어들면서 그 속도가 엄청나게 빨라진다는 건데요. 이 위기를 왜 이 국민들이나 이 정부 왜 체감이 낮을까, 이렇게 생각할 때 지금 현재 자체는 생산 가능 인구가 많고요. 그 말은 지금 현재 2020년대는 총 부양비가 대한민국 아마 수립 이래로 가장 낮은 시기입니다. 아이러니한데요. 총 부양비가 가장 낮은 시기가 지금 시기면서 2030년부터는 반대로 급격하게 위기가 찾아온다는 것이죠. 즉 지금은 위기가 드러나지 않지만 위기가 한번 2030년부터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그 속도는 마찬가지로 세계에서 가장 빠르다는 겁니다. 즉 그래서 정부가 바라볼 때는 이 위기가 다가오는 걸 보이는데 위기감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니까 조금 더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반대로는 2030년까지 준비할 시간이 이제 얼마 남지 않았지만 있긴 있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시간 동안 저출산 극복을 통한 어떤 속도를 줄이기 위한 완화 전략이 필요한 거고요. 이 두 번째는 앞서 많은 분들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위기는 닥쳐올 예정된 미래입니다. 이 예정된 미래에 어떻게 적응할 것인가. 우리 사회제도 시스템이 어떤 지금까지 인구 구조에 맞춰서 설계가 되었다면 2030년 이후부터는 급격하게 변하는 인구 구조에 대응할 수 있게끔 빨리 지금 변화를 시켜야 되는 상황이거든요.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현재 상황에 대한 진단은 지금 저희는 그렇게 보고 있고요. 그렇다면 이제 원인은 무엇인가 했을 때 다양한 원인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핵심 원인은 저희가 작년 제4차 기본계획을 준비하면서 한 단어로 말씀을 드리자면 경쟁입니다. 예,
경쟁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이 경쟁을 어떻게 완화할 것, 이 경쟁으로부터 우리 그 출산 가능 연령대에 진입해 있는 청년 인구라든지, 저도 지금 아이가 올해 태어난 애가 지금 둘째가 있는데요. 이 사람들을 어떻게 어떤 국가가 안전망을 통해서 경쟁으로부터 잠시 한 2, 3년간 가족에 치우쳐져 있어도 다시 복귀할 수 있을 때 어떤 경력이나 커리어에 단절 없이 그렇게 유지될 수 있을지, 거기에 초점을 두고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물론 크게 보면 이제 고용, 주거, 그다음에 아동 가족 지출 이렇게 있겠지만, 국가 책임성 측면에서는 아동 가족 분야에 있어서의 책임이 훨씬 크기 때문에 요 아동 가족에 대한 보육이라든지 요 국가 책임성을 강화함으로써 이제 고용이나 주거에 대한 것도 같이 사회 문화를 바꿀 수 있다고, 그렇게 나가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나가야 되냐? 크게 아까 말씀드린 대로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이 가파른 저출산 속도를 반등, 아마 앞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지만 다시 이 가임 부부들이 옛날처럼 2명씩, 3명씩, 4명씩 오는 시대가 올 거라고는 사실 좀 기대가 약하고요. 다만 지금과 같은 0.84는 전 세계적으로도 유례 없이 좀 비정상적이긴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까지 부족했던 국가 정책의 의치를 잘 살려서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합니다. 특히 이제 그 중요한 포인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시간과 비용을 함께 보정해 주는 겁니다. 그 전까지는 수당이라든지 현금 수당이라든지 이런 비용적 측면에 있어서 조금 더 포커스가 있었다면, 앞서 그 박성원 박사님, 입법조사관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고용휴직에 있어서 이거는 시간이거든요. 비용만 보전해 주는 것만으로는 약하고, 이 경쟁의 어떤 생애 주기상의 경쟁 흐름으로부터 이 젊은 청년 세대라든지 아니면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부부들이 잠시 머물러서 2년, 3년 이상의 시간을 제도적으로 보장을 해줘야 됩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대기업이나 이런 중점적으로 돼 있는 게 아니라 전 국민이 동등하게 남녀 차별 없이 국가가 사회적 책임성을 갖고 이루어 나가야 되는 제도적인 그런 전제 조건 하에 이 분야에 대한 책임성을 대폭 강화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저희가 좀 과감하지 못했지 않나, 부족했다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시간은 2020년대 아직 남아 있습니다. 이 시간 동안 이 분야에 대한 집중 투자와 제도적인 차별 해소, 그 다음에 남녀 차별 없이 평등한 그런 사회적 책임으로 바꿔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많은 사례로 드신 북구 유럽이나 스웨덴 같은 사례들도 보시면 문화 자체가 그런 친양육 환경이라고 말씀하시는 게 바로 이 부분에 대한 국가 책임성의 차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직도 한국 사회는 이 부분에 있어서는 가정 양육이라든지 어떤 돌봄에 있어서의 책임성을 사회가 사회로부터 받는다기보다는 개인이나 본인의 가족의 문제로 생각하는 부분이 많기 때문에 국가가 틀을 많이 바꿔서 이 부분에 대한 집중 투자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앞단에 줄어드는 아동에 대한 투자를 통해서 출산율 반등 완화를 하는 전략과 함께 이제 적응이 필요합니다. 이미 인구가 많이 줄었기 때문에 2030년 이후 시대는 이러한 역삼각형 인구 구조화에서 저희가 같이 살아가야 됩니다. 왜 저출산 문제 반등이 중요하고 그런 자꾸 인구 문제가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냐면, 저희가 부모님 세대와 할아버지 세대가 같이 대한민국이라는 한 사회에서 같이 살아가는 세대입니다. 즉 공존을 같이 하기 위한 거고요. 이분들에 대한 부양이라든지 이제 그 근로에서 벗어난 소득에서 떨어져 나간 분들을 누군가는 부양을 해야 됩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아동에 대해서는 국가 책임성을 확대해서 키워나간다면 노인분들을 어떻게 할 것인가, 지금까지 설계된 사회 제도들을 어떤 식으로 여기에 맞춰서 다양하게 변화시켜 나갈 것인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요건 말씀드린 대로 어떤 보건복지부만의 문제는 아니고 특히 이 적응 전략에 있어서 또 중요한 아젠다가 지역 소멸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세 가지 큰 축을 크게 보면 두 가지인데, 두 번째 축 중에 지역 소멸도 보면 같이 볼 수 있겠습니다. 어떻게 이번 2020년대에 풀어나갈 수 있을지 저희의 고민입니다. 그리고 저희가 좀 더 과감하게 나갈 수 있게 어떤 앞에 여러분들도 많이 응원을 해주시고 지원을 해주셨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백약이 무효다가 아니고 저희가 문제 상황에 비해서 더 적극적이지 않았습니다. 그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오늘 갑자기 불려오시는 우리 장영진 서기관님 수고하셨습니다. 지금 복지부를 대신해서 나왔는데요. 지금 작년 2월 초부터 이 코로나로 인해서 복지부가 정말 우리가 알지 못하는 그런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정말 고생하고 있거든요. 집은 제대로 가십니까? 예. 잘 못 가죠. 예. 정말 그 복지부가 우리가 잘 모르는 그런 기사가 안 나면은 이게 그 기사 안 나도록 얼마나 많은 노력을 하고 있나 그런 거를 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우리 복지부 또 뿐만 아니라 질병본부 또 이 시간에도 현장에서 어려워하고 있는 그런 분들을 위해서 박수 한번 칠까요? 네, 복지부 힘내십시오. 그리고 제가 세 가지 좀 질문을 하겠는데 아까 전에 돌봄이 3.5밖에 안 된다는 것에 대한 그 답변하고요. 그리고 이제 우리 김동숙 그 교수님께 사회부총리 제도 이 강력한 이제 각 부처의 인구부를 둬서 이렇게 강력하게 컨트롤하려면 사회부총리 제도가 필요하다는 제안을 했는데 그런 거 한번 의논이 되고 있는지. 그리고 또 하나는 저출산 고령화 이게 있잖아요. 고령화도 중요하지만 저출산이 더한데 이게 위원회가 문 정부 출범 초기에 그런 그 복지 그 원로 우리 전 장관님께서 그거를 건의를 하셨다 하더라고요. 분리를 해야 된다. 그래 가지고 장관님 대통령께서 이 지시를 하셨다는데 그게 분리가 왜 되는지 안 되는지 그게 필요가 없는지 그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네. 네, 예, 말씀드리겠습니다. 앞서 그 공공 돌봄 비중이 대단히 낮게 나왔다는 조사를 언급해 주셨는데요. 그 앞서 교수님께서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게 돌봄이라고 하면 크게 앞단에 보육이 있고요. 그다음에 초등 입학 때 초등 돌봄이 있습니다. 저희가 생각할 때는 이 통계가 정확히 어디서 저희가 감히 말씀드리긴 어렵지만 그 쉽게 예를 들면 제가 이제 어린이집을 애를 보내려고 하면 못 보낸다고 걱정은 하지는 않는 수준에 있다고 저희가 나름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근데 초등학교 입학 때는 이제 1시가 되면 초등학교 저학년은 이제 하원을 합니다. 이러면 갈 데가 없습니다. 요 초등 돌봄 부분에 있어서 많은 공적 돌봄 공백이 있는 건 사실이고요. 저희가 2018년 대책 계획 발표를 하고 추진하고 있지만 코로나19 등 여러 여건 상황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에 있어서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즉 이렇게 공공 돌봄의 비중이 낮게 나온 건 아마 이 초등 돌봄의 여파가 아닌가. 이번에 서울대 그 연구소에서도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때 가장 많이 휴직이나 퇴사를 하신 분들이 이 초등학교 자녀가 입학하신 분 워킹맘 그룹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저희의 약점이고요. 제가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좀 쉽게 속도감 있게 못하고 있다는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그 사회부총리 그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저는 어떤 부총리 그런 부처가 어디서 하느냐 이런 거는 뭐 부처 이기주도 있고 여러 가지 말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과감하게 보다 어떤 예산 편성에 있어서 어떤 제도적 그런 게 있어서 부처를 통화를 과감하게 할 수 있는 거버넌스는 지속적으로 계속 고민을 해야 되지 않나. 예, 왜냐하면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위기 상황에 대한 그 위기감이 지금 총부의 함계가 낮은 관계로 다소 낮기 때문에 미리 고민할 수 있는 부분이요. 거버넌스 부분은 아마 정부 안에서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예, 근데 이게 어떤 형식적이라고 하면 그렇지만 어떤 사회 문제 전체의 관점에서 바라봐야 되지 않냐는 관점에서는 저희가 이미 많은 부처들이 모여서 하고 있고요. 다만 이게 지금 국민들의 어떤 체감도가 낮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런 거는 정부 안에서 다시 어떤 조율을 통해서 헤쳐나가야 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저출산과 고령화를 따로 이렇게 나눠서 대응을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말씀드렸는데요. 이거는 안에 행정적인 문제고요. 같이 하는 방법에서 있어서 또 장점이 있고 나누면 나누는 대로 어떤 예산 연동이라든지 여러 이제 외부에 드러나지 않는 그런 행정 내부 프로세스상에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요거는 어떤 정책 집권자의 의지라든지 그런 앞서 말씀드린 그 사회부총리나 정책 거버넌스와 연계돼서 같이 어떤 모색되어야 될 방향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저출산 고령사회위원회가 어떤 역할을 못한다거나 그렇게 저는 생각하지 않고요. 다만 국민들이 바라봤을 때 이제 자꾸 출생률이 떨어지니까 어떤 체감도가 낮다 보니까 이런저런 비판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희는 이런 거버넌스뿐만이 아니라
체감도가 어떻게 올릴 수 있을지 앞서 말씀드린 대로 좀 더 과감하게 투입해야 되는 건지 또 거버넌스를 포함해서 여러 가지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